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범죄의 종류 중에서 위헌범 공부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위헌범 공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해범과 위헌범을 나누는 그 핵심 단어는 보호법익이다 그랬습니다. 보호법익을 침해해야지, 그 보호법익을 딱 깨뜨려서 없애야지 기수가 되는 범죄를 우리는 침해범 그랬고, 그 보호법익을 깨뜨리지 않더라도 그 주위까지 가서 그 보호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범죄를 우리는 추상적 위헌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위헌범이 기수에 성립될 여지가 더 많은 거죠. 빨리 기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그 근처까지 가서 위태롭게 하기만 해도 기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구체적 위헌범 하는 게 있는데 이 범죄의 규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상적 위헌범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고요. 구체적 위헌범은 그 구성 요건상, 즉 법 조문에 일정한 보호법익의 그런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 하고 규정을 해놓은 그런 범죄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추상적 위헌범은 어떤 행위를 한 자 이렇게, 그죠? 유기죄 같으면 그 보호를 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유기한 자는 이렇게 돼서 유기하는 행위, 내버려 두는 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 위헌범은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발생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즉 법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자, 이 방화죄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규정을 찾아보면 일반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겠다. 공공의 위험의 발생, 그 위험이죠, 그죠? 그런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겠다 하고 규정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위헌범은 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그 규정 내에는 뭐 위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정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그 행위 안에 이미 위험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더 어렵게 표현하면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 행위 안에 위험의 적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뭐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자, 그 표현까지는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그런 행위들, 유기 이런 것들, 그죠? 주거 침입, 뭐 어느 거든지 하나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바로 기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추상적 위헌범이고요. 그 일정한 행위를 해서 무슨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은 사실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누었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범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구체적 위헌범은 일정한 그 위험이 발생한 그런 경우에 기수가 되는 범죄다 하고, 이런 범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침해범과 위헌범, 주로 추상적 위헌범이죠. 이런 것들의 구분이
이게 사실은 약간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규정을 놓고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거는 침해범이다. 이건 누구나가 다 위헌범이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규정을 놓고 볼 때 학설이 나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 규정을 침해범으로 이해하겠다. 나는 이 규정을 위헌범으로 이해하겠다 하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갈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좀 어렵죠, 그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위헌범 같습니까? 침해범 같습니까? 일정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게 뭐죠? 일정한 말을 하거나 내용 있는 말을 하거나 뭐 그런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글을 쓰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평가 이걸 떨어뜨린 자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가 기수에 된다 이런 말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도 학설이 나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한다는 거죠, 그죠?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당연히 명예입니다. 그 명예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평가 그걸 명예라 그러거든요. 그럼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기수가 돼서 처벌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 명예훼손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침해범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타인의 명예라고 하는 보호법 이걸 딱 깨뜨려서 그걸 훼손시켜서 떨어뜨려 경우에 범죄가 성립돼서 기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규정은 그죠? 자, 모든 규정 그 기수를 그 전제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규정을 달리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오히려 다수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하는 요 말을 그냥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즉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판례 입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A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침 7시에 아무도 없는데 대자보를 걸었다가 자기가 저기 숨어서 보고 있는데 8시까지 이른 아침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그걸 보지를 않았다. 말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을 할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명예를 훼손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을 침해범으로 보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미수가 됐으면 됐지 기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을 추상적 위헌범으로 이해하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기수가 되는 거죠. 현재는 이 규정하고는 조금 달리 우리 다수설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명예훼손죄 307조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자, 그것이 꼭 옳으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현재의 규정보다 처벌의 범위를 더 넓히고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난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권 보장이나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분명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걸 훼손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으로 기수가 된다고 해석을 하냐. 그거는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걸로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다우설은 지금 그 행위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는가 또 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침해범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추상적 위헌범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알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법 강론 공부를 하면 개별 범죄마다 다 그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살인죄 그러면 살인죄의 의, 살인죄의 법적 성질 뭐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 이제 법적 성질에서 이 규정은 뭐죠? 뭐 침해범이다, 결과범이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쭉 적어놓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 학자가 그 범죄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거기서 개별 범죄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침해범과 위헌범은 규정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구분이 계속범과 상태범입니다. 이 구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계속범은 뭐냐면 범죄 행위 자체가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만 기수가 되는 범죄를 우리는 계속범 그럽니다. 뭐가 일정 시간 지속된다고요? 예, 범죄 행위 자체가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만 기수가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리 얘기하면 뭐죠? 범죄 행위 자체가 일정 시간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미수가 되는 거죠. 그 일정 시간이 뭐 얼마냐? 이거는 그 범죄마다 또 사항마다 이제 판례가 판단을 할 문제지만 어쨌든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금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감금죄가 뭐죠? 타인을 감금하는 행위입니다. 일정한 장소 안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감금죄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갑이 A를 감금하기 위해서 자기 차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차에 태우고 출발을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내려주지 않고 달리면 감금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금죄가 기수가 되려면 적어도 몇 분, 몇십 분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를 감금시키기 위해서 차에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나서서 차 문을 고리를 열고 가는 차를 막 따라가면서 정지시켜서 그 피해자를 구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감금 행위가 일정 시간 지속된 게 아니죠. 지속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감금죄의 미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범인데 거기에 비해서 상태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거침입죄로 된 이것이 아니고요. 체포죄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거고요.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견해가 나뉘니까 감금죄, 체포죄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잘 들어둡니다. 상태범은 범죄 행위의 이 기간, 행위 자체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이 길 수도 있지만 그 길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기수 미수를 판가름하는데 범죄 행위 자체의 시간적인 지속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범죄 후에
그 범죄 결과의 불법적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를 우리는 상태범 그럽니다. 그 범죄 결과의 불법적인 상태, 그 어떤 거죠? 예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을 훔치고 난 다음 그 불법적인 상태, 내가 다른 사람의 테레비를 훔쳐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테레비를 틀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도둑놈이 불법적으로 남의 테레비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를 우리는 상태범 그럽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니고 뒤에 남는 결과가 지속되는 거죠. 절도죄, 강도죄, 상해죄 이런 것들이 상태범이죠. 자, 어느 것이 지속되어야지만 기수가 되는 범죄냐 이런 거죠. 자, 이걸 나누는 이유는 공범의 성립 범위, 공소시효의 기산점 이렇게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난다 하는 건데, 여러분 공범의 성립 범위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태범보다는 많아집니다. 자, 갑이 A를 대구에서부터 차에 태워서 서울까지 감금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대전쯤 가다가 혼자 감금하는 그게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전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 지금 누구 한 사람 감금해 가는데 같이 하자. 이러니까 재밌겠다 하자.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 대전부터 서울까지 같이 감금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대전부터 서울까지 갑과 을은 이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 A의 테레비를 훔쳐서 보고 있다가 을한테 전화해서 내가 테레비한테 훔쳤는데 잘 나오니까 같이 보자. 이래서 을이 가서 테레비를 봅니다. 여러분 그게 공범입니까? 절도죄의 공범인가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죠? 절도,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걸 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그냥 같이 가서 향유했다 그럴까요? 그 결과를 같이 나눈 것일 뿐이지 범죄 행위 자체를 같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나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기간을 공소시효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소시효는 계속범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세마는 그 기간이 뒤로 주로 가겠죠, 그죠? 그 일정 기간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그 감금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상태범은 범죄행위는 빨리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상태만 계속되는 거니까 범죄행위가 끝나는 그 순간에 공소시효는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속범이 상태범보다는 공소시효를 세마는 공소시효를 시작하는 기간이 더 늦추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계속범과 상태범이 구분이 된다 하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일반범과 신분범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범은 그야말로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죠. 자,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가 범할 수 있는 그런 범죄 또는 누구나 범할 수 있긴 하지만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가 범하면 그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신분범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신분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신분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요즘 잘 안 쓰죠, 그죠?
신분이라는 건 뭐 중세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나 그야말로 뭐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뭐 이럴 때 쓰는 게 보통 신분인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법학에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꼭 좋은 현상은 아니죠. 꼭 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법학이 사회의 조류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형법에 쓰는 신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천적인 신분은 뭐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지위나 자격은 나이, 성별 이런 게 있죠. 그죠? 남녀냐 또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냐 이런 것들. 후천적 신분은 뭐죠? 내가 살아가면서 얻는 거,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의사라고 하는 직업,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행위 상황과 관련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 자격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신분입니다. 신분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신분이 있는 자만이 그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진정신분범 그럽니다.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술해죄, 위정죄, 배임죄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술해죄는 뭡니까 여러분? 뇌물 받는 거. 자, 뇌물은 보통 사람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돈 받아도 술해죄는 아닙니다. 적어도. 술해죄는 누구만 한다고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술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이든 향응이든 뭐든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뭐죠? 술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도 말이죠. 자기 학점과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가 처벌의 그 종류가 다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종류가.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해죄가 성립되는 거죠. 사립대 교수는 자기 업무, 학점을 주는 것도 자기 업무죠. 그것과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또 범죄가 잘 성립 안 됩니다. 돈을 받아서 학점을 정말 잘못 주면 이제 배임, 수재죄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어쨌든 술해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우리는 진정신분범 그럽니다. 위정죄는 재판에서 선서한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진정 신분범은 뭐냐? 부진정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으면 형의 가중 감경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범할 수 있긴 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 우리 잘 아는 존속 살해죄가 그렇죠.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영아살해죄는 거꾸로 직계 존속이 직계 그 영아를 살해하면 오히려 형이 감경되는 거죠. 자,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자, 횡령죄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업무자라고 하는 건 또 다음에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업무 그러는데 그런 업무자가 횡령을 하면 더 가중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조가 좀 어렵죠, 그죠?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인데 그 진정신분범 위에 또 업무자라고 하는 또 계단이 하나 더 있으면 그 업무상 배임 횡령죄는 횡령죄에 대비해서 볼 때는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 부진정신분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신분범이고요. 자, 기타 잠깐 살펴보면
자, 결합범 하는 게 있는데 결합범은 뭐냐 하면 독립된 두 범죄가 한 규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컨대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그러면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죄 그 다음 절도라고 하는 하나의 범죄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규정 속에 들어가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하는 겁니다. 자, 자기범과 부자기범 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범은 뭔가를 행함으로써 범죄를 범하는 거고 부자기범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 그걸 부자기범 그럽니다.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고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를 시켰다. 자,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작위범도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뉘는데요. 이건 나중에 부작위범 할 때 다시 공부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데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규정 그 자체에서 이미 부작위로 범할 것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퇴거 불응죄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냥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퇴거 불응죄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규정 자체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범죄를 범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부작위로 그걸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부진정 부작위범 그럽니다. 예컨대 아까 얘기한 그 엄마가 아기 젖주지 않는다든지 자식이 치매 걸린 노모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로 범할 것을 정해놓은 걸 부작위로 범하는 경우를 부진정 부작위범 그럽니다. 자, 부작위범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고의범, 과실범은 여러분 잘 알죠? 고의범은 알고 하는 것, 부작위범은 과실범은 주의 의무 혜택, 부주의하게 하는 것. 자, 이 내용도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닌데 고의와 과실 공부할 때 우리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목적범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좀 얘기긴 한데 목적이라고 하는 고의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라는 건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범죄를 한다 하는 범죄의 동기에 관한 거죠. 예컨대 통화위조죄에서 내가 5만 원권을 위조할 때요. 그냥 위조하면 그냥 내가 이 프린트기 성능을 보기 위해서 하면은 통화위조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써먹어야지. 행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 돈을 써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5만 원권을 위조할 때 비로소 통화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고의 외에 또 다른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이라는 요소가 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목적범 그럽니다. 이런 또 다른 어떤 주관적인 요소에는 목적 외에 무슨 경향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나올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범죄의 종류들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